네, 안녕하세요. 무역실무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무역실무가 마지막 과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1, 2, 3교시를 시험 보고 나서 대부분 느꼈던 감정이 좀 나름 평이한 것 같다, 좀 잘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1교시, 2교시, 3교시 지날 때마다 문제를 받아서 봤었는데 보면서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한 양이라든지 아니면 깊이에 따라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너무 쉽게 나오니까 별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세세한 부분도 있잖아요. 정말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목차 하나로 더 깊게 내용 더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30회 시험 합격했었는데 30회 뿐만이 아니라 31회 다 봐도 그게 문제에 따라서 점수가 막 하고 올라가고 그러는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학한 동기가 평균 60점이 넘지 않았습니다. 50점대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커트라인 49점대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채점하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 놓치게 되면은 점수가 감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역실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번, 뒷번까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말 어렵다,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내가 봤던 부분인데 내가 한 번쯤은 봤던 부분이고 준비를 했던 부분도 나왔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특히 5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고득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 놓쳤다고 한다면 오히려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CISG하고 그 다음에 인크텀즈 2010에서의 위험 이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 규정이 가지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CISG, 인크텀즈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위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다른 강사님들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보게 된다면 첫 번째가 다 알고 계시죠? 서를 이제 기술하게 될 건데 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가 얼만큼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어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은 한 2점 정도로 배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사님 같은 경우에는 5점, 서 5점, 결에 5점 이렇게 배점을 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서 결에보다는 오히려 이제 본문에 더 충실해서 답안 작성하시는 게 더 높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서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정말 자세히 잘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고 있는 게 CISG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크텀즈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개념 정도를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CISG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크텀즈 2010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성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행 종료 부분 다루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중에서 특히 위험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가 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 이전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죠. 왜냐하면 묻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큰 문제로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험 이전에 관해서
이제 뭐 CISG라든지 텀즈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설명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목차 안에는 CISG 부분하고 그다음에 텀즈 2010에 나와 있는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들을 충실하게 일단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전에 저라면은 이 목차 안에 일단 위험의 이전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위험의 이전이라는 건 사실은 뭐 위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물품이 이제 나중에 어떤 멸실이라든지 손상 등이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렇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는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뭐 CISG하고 텀스 2010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연금 물품 매매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부정이 되어 있다 정도만 기술을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가서는 이제 중요하게 나오죠. CISG부터 얘기를 할 건데 CISG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66조에서 70조에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66조에서는 위험 이전의 원칙 나와 있고요. 17조에서는 운송계약을 포함한 거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위험 이전되는지 나와 있고 68조에서는 운송 중에 매매가 된 물품에 그렇죠? 매매가 된 경우라면은 어떻게 위험 이전되는지 나와 있고 69조에서는 기타의 경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70조에 가면은 위험 이전이 뭐 소급되지 않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적 위반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뭐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일단 언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는 텀스 2010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따로 뭐 규정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인, 위, 비라 그래서 5항이죠. 5항. A 5항, B 5항별로 각 규칙별로 그렇게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일단은 위험 이전에 대한 목차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위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배점했을 때는 한 25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5점 내지 뭐 작게 잡으면 20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충실하게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작아서 앞에 거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양 규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20점 정도로 내지 25점. 만약에 앞에서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을 썼을 때 거기서 한 20점 정도 배점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25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앞에서는 25점 잡고 여기서 20점 정도 잡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답안을 작성하는 거 있어서는 뭐 어떻게 정해진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 성질 및 효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 성질 및 효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나눠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CISG라는 규정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도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 텀스 2010을 봐도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CISG 적용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1조의 적용에 대한 이제 대상이 나와 있죠.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양 당사자가 최약국인 경우, 그렇죠. 최약국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쪽이 최약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쪽이 최약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 가능하기도 간접 적용 가능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조건이 있죠. 다만 그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서 그런 것 최약국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CISG는 생각해보면은 사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둘 다 채약국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뭐 매도인이 미국인이고 미국에 있는 거래처라고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바이어라고 하는 수입자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미국, 한국 둘 다 채약국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둘 간에 합의를 해서 배제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그렇죠. 굳이 합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코텀 인턴십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둘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정형 거래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봤을 때는 둘 간이 뭐 예를 들면 이코텀 2010 버전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명시를 해야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간의 합의가 있다라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ISG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뭐 물품의 인도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 봤을 때도 둘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그렇죠. 둘 간의 명상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다음에 그 규정들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5조에 가면은 물품의 인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품질의 결정식이 그렇죠. 결정식이 아니라 어떻게 품질을 일치하는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지 않으면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CISG는 명성이 합의가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CISG 규정을 보시면 CISG 특징 중에 하나가 당사자 자체의 원칙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거는 이제 CISG 6조, 그 다음에 6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 6조 내용을 보면은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면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가서 보시면 일반 관습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관습 및 당사자 간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거래 관행에 의해서 구속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CISG 규정보다는 둘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코텀 2010 규정이 더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CISG 규정보다는 이코텀 2010 규정이 적용이 우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질 및 효력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둘 간의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이 일치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CISG 같은 경우에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2010에 나와 있는 규정하고 좀 상충되거나 아니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2010의 내용이 더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위험 이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봐서도 만약에 둘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2010 내용이 더 우선한다 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먼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를 보면은 적용 범위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CISG 내용 자체를 떠올려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거래일 경우에 그렇죠. 국제거래인데다가 물품에 대한 거래를 할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조 내용을 보시면 적용 범위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것들 보시면은 뭐 거래라든지 물품에 따라서 이렇게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배제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1조도 그렇고 1조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국제거래인 것을 양 당사자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ISG 규정 자체는 국제법이다. 그렇죠? 국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범위 자체가 국제를 말하는 것이 국제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반해서 2010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국내인지 국제인지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았었죠. 그 전까지 2010 전에 버전을 보시면 2000에서는 국제거래라는 내용이 들어있긴 했지만 사실 국내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명시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국내 거래를 할 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있었거든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2010 개정을 할 때는 명시적으로 국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그렇죠.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좀 다르다는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위험 이전이라는 규정 자체가 꼭 국제 거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거래를 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EXW 규칙이라든지 뭐 FCA 규칙도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충분히 국내 거래에서 할 때도 적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XW 규칙 같은 경우에는 국제 거래보다는 국내 거래가 더 적용이 가능한 범위가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은 3번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열되어 있었던 뭐 CISG랑 텀즈에서 가지고 있던 위험 의존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뭐 각 규칙별로 말씀드리면 크게 봤을 때 CISG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CISG의 위험 의존의 시기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67조 내용을 보면은 물품의 운송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래가 있을 때 어떻게 위험 이전이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운송 계약이라는 것이 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C 규칙이라든지 D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뭐 SW 규칙이라든지 뭐 F 조건, FG 규칙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 자체를 67조 같은 경우에서 구분할 때는 사실 EF 조건 말고 C, D 규칙을 기초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7조 1항 1호를 보면은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라면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 보게 된다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이 경우를 텀즈 2010에 적용을 해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CPT랑 CIP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T랑 CIP.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죠. 특정한 장소에서 한다기보다는 뭐 CPT도 그렇고 CIP도 마찬가지인 게 복합 운송에서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적지에 있는 운송인한테 인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물건은 도착지에 있는 곳까지 배송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조 1항 2호를 보게 된다면 거기서는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뭐 CFR, CIF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CFR, CIF 생각해 보면은 이것들은 본선의 선상에 선적된 때, 그렇죠? 본선에 적재 완료된 때, 또는 그다음에 뭐 조달된 때, 그렇죠? 물건이 중간에 뭐 양도가 된다든지 한다면은 조달된 때, 그렇죠? 최초의 운송인만, 그렇죠? 이것을 적재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제2의 뭐 양수인이라고 하는 제2의 매도인 같은 경우, 제2의 매도인, 제3의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헌적을 하지 않잖아요. 헌적하지 않고 단순히 헌적된 것들을 조달하죠. 서류들 같은 거 양도를 하는 것 통해서 그런 것들도 인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7조 1항 2호 같은 경우에는 CFR 또 그리고 CIP 규칙이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중에 물품의 매매라고 하는 18조 규정을 떠올려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운송 도중에 물품이 매매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FOB 계약도 적용 개수가 있겠죠. FOB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양도 가능하잖아요. 선화증권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어떤 규칙이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뭐 운송 중에 매매가 된다면,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런 규칙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기타의 경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69조 1항을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할 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용을 보면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졌지만 매수인이 적시에 인수하지 않아서 계약 위반이 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험이전 시기에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생각해 보면은 뭐 텀즈에서는 ESW 규칙하고 FCA 규칙 중에서 그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FCA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나뉘는데 첫 번째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를 하는 경우, 두 번째가 영업소가 아니라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나눠봤을 때 첫 번째 해당되는 FCA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EXW 규칙하고 FCA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조 2항을 보시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할 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험 이전 시기가 인도 기일을 도래하고 동시에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사실을 매수인이 안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FCA 중에서는 아까 매도인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경우하고 그다음에 FAS, 그다음에 FOB 규칙이 적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FAS, FOB 떠올려 보시면 FAS 같은 경우에는 본선의 선측, 그렇죠. 배 옆에 적치가 된 때 또는 조달된 때라고 나와 있고, FOB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적재 완료된 때 또는 조달된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둘 다 매도인의 영업소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적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였죠. 그렇다면 차이점이 뭔지 를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규칙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불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지만 한 가지가 딱 다른 게 있어요. ESW 규칙 생각해 보시면 ESW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SW 규칙은 매도인의 시설 및 기타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즉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 때, 그때 위험 이전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 저희 봤던 69조 1항을 보시면 거기서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졌지만 그것을 적시에 인수하지 않았으면 계약 위반이 된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매도인이고 여러분들 매수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창고에다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특정을 지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물품 포장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전달한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의 물건인,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품이 있으면 여러분 이라고 쓸게요. 제가 제 창고에다가 여러분 거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 창고에 왔어요. 제 창고에 왔을 때 물품이 많겠죠. 많겠지만 봤더니 이게 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나의 이미 처분하에 두어져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SW 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창고에서 특정을 한 다음에, 그렇죠? 특정 지은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69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미 처분해 둔 것은 오늘 당장 했는데 사실상 계약된 것은 내일까지였어요. 내일까지였다면 여러분 사실은 오늘 물건을 꼭 찾아가지 않아도 되죠.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제 물건을 제가 이미 처분해 두었으면은 딱 계약 날짜 있잖아요. 그쵸? 그 날짜에 찾아가기만 하면은 계약 위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ESW 규칙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내일 물건의 여러분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일 하지 않고 오늘 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이미 처분해 두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위험 이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다시 예를 바꿔서 오늘 물건을 가져가 됐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이미 처분해 두지 않았다면은, 그렇죠? 이미 처분해 두지 않았다면은 제가 계약 위반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제 위험으로,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 된 시점부터 제가 이제 위험 이전이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SW 규칙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을 좀 번복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ESW 규칙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 처분에 맡겨진 때라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품을 인수하지 않아도 또는 거래 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있더라도 매수인 처분에 맡겨지면, 즉 제가 이렇게 놔두게 된다면 그때부터 위험 이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텀이 발생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실제로 계약에서 위험은 매수인 실제로 물품을 인수한 때 이전된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물품이 이제 인수되고 나서 그때부터 위험 이전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가지 않았다면은 계약 위반이 된 때부터 그때부터 위험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 준 때랑 그다음에 계약 위반이 발생할 때랑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텀 자체가 그 사이에 만약에 물품이 뭐 멸실되거나 손상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물건 찾아가지 않았어요. 인수해가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계약 위반된 그때 전 이미 놔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물건 찾아가지 않더라도 저는 이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제 창고에서 물건이 만약에 손상됐다. 여러분들이 물건 찾아가지 않았죠. 실제로 인수해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W 규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하고 다르게 좀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을 할 때는 위험은 매수인이 실제로 물품을 인수한 때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언급된 거고 이제는 결을 써야 되는데 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서에서는 이점을 배점했었고 그 다음에 결에서는 결에서는 3점을 배점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앞에서는 위험 이전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지만 비교를 했지만 사실상 그거 말고도 뭐 물품의 이전이라든지 이전이라는 경우 인도를 말하는 거죠. 물품의 인도라든지 아니면 소유권의 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다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결에 가서 한번 작성을 하시면 아무래도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렇죠? 뭐 위험 이전 내용 말고 나머지 뭐 물품의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언급하시면 효과적인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작성하지 않다라고 만약 작성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보면은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코톤 2010 자체랑 그다음에 이제 CISG 내용 자체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그런 게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을 거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계약의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2010 내용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CISG에서는 뭐 성립 부분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 그다음에 이행, 종료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위가 넓게 된다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CISG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지만 톰제에서는 그런 내용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의 이행 부분에서 뭐 물품의 인도라든지 아니면 위험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부분이라든지 기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결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이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외국환 거래법 문제가 나왔는데 외국환 거래 법령상에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을 다루고 있는 규정을 첫 번째 나와 있죠. 조치의 대상이랑 그다음에 관련 사항의 고시랑 그다음에 적용 기간, 그다음에 적용의 제한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요즘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효시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게 목차를 다 구분해서 작성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너무 막 목차를 외우겠다, 단순 목차를 암기하는 방식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목차를 쓸 필요도 없고요. 다만 주어진 목차를 얼만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할 수가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고 못 얻고 그러니까 얻고 못 얻고라기보다는 좀 많이 얻느냐 아니면 좀 적게 얻느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치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 6조를 보시면 되겠어요. 6조를 보시면은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뭐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급 또는 수령 등의 정지, 일시 정지라든지 아니면 예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가서는 이제 관련 사항의 고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련 사항의 고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배점을 해서 보면은, 일단은, 조치 예상 같은 경우에는 한 2점 배점을 하고요. 관련 사항의 고시 같은 경우에는 7점 배점을 하고, 적용 기간, 적용의 제한 등은 뭐 1점씩 하면은 10점이 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다시 나눠보게 된다면 2점이랑
6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 7, 7, 8, 10점이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6점 정도 배점을 하고 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시행령 제11조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 고시한 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정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대상 범위 기간이라든지 뭐 예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고시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런 조치 내용들을 지체 없이 고시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기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에 가서 적용기간 같은 경우에는 적용기간, 적용제한 둘 다 법 6조를 보시면 되겠어요. 6조를 보시면은 적용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적용 제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가 않는다. 라는 내용들을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국환거래법 문제는 좀 평이하게, 왜냐면은 사실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학원 모의사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법이랑 시행령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해상보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험에서 특별히 뭐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가 뭐 미부라든지 대위,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내가 아는 문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바로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 개념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제였는데 개념 같은 경우에도 좀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 쓸 때는 너무 많이 내용 자체를 정말 별 내용 아닌데 언급하는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4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한 거 말고도 다른 교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는 뭐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시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위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도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위라는 것은 이제 뭐 그거죠. 보상.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상한 경우라면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발생했던 뭐 법률상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눠봤을 때 적용 대상 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상에서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원칙이고, 하지만 대위 같은 경우에는 해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손해배상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단 차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적용 대상에 대한 손해가 나와 있는데 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손의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고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전손과 분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승낙 거절의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대위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수락을 했건 안 했건 그것들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위랑 위부랑은 그런 점들도 차이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위부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잔존물 자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부 같은 경우에는
대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행사한 범위 내에서, 그렇죠.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만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 보험금을 한도로, 그렇죠. 그 보험금 한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3번 문제도 끝이 난 것 같고요. 사실상 문제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깊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쓰면 더 좋았겠다라는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 배점을 말씀드리면 개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7점을 하고 3점을 할게요. 3점 하고 차이점은 7점 내지 뭐 2점 내지 8점 정도로 이런 비율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4번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이행이라는 것에 의미를 적용 가능한 신용장과 연계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UCP 600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2조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깊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규정들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2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급이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범위를 먼저 떠올려 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이행 같은 경우 2조에 가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급이행이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일란 지급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란 후에 지급하는 것 이라고 나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지급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지급을 확약한 다음에 만기 이래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 가서는 뭐 인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된 환원을 인수하고 만기 이래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즉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지급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수라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급 보면은 일람지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급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적용 가능한 신용장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뭐 지급 신용장이죠. 뭐 일람지급 신용장, 그다음에 연지급 신용장, 세 번째에서는 인수신용장 이거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답을 작성했냐면, 첫 번째에서는 사실 의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같은 경우에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정말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면 그냥 의 정도는 가볍게 배점을 한다면은 1점 정도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 매입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할 것인지,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는 지급 이행의 의미,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인데 9점 내지 8점 정도로 결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잖아요. 지급 같은 경우에도 일람지급 신용장이 있고, 그다음에 연지급 신용장, 그다음에 인수 신용장,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람 지급 신용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연지급 신용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2조에 나와 있던 규정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풀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인수 신용장이 제일 중요해요. 인수 신용장.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UCP 600만 공부하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UCP 500에서 600으로 넘어갔을 때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인수로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은,
신용장이 인수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인수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급은행이 인수하는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입은행이 인수할 수도 있겠, 매입은행이 아니라 뭐 다른 지급은행이라고 하는 쪽에서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급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개설은행이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개설은행 자체가 원래 대금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데 하지만 다른 지급은행이 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나중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대금 지급을 해줘야 되죠. 그 지급한 은행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 지급하여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줬죠. 그러니까 타 지급은행이 인수를 한 다음에 만기 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상의 지급인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수를 그 전에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전에 만약에 매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은행이 그 전에 대금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게 대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결제은행이라고 하는 개설은행 쪽에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들어갔냐면 그 전에 이런 규정이 명백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하기 전에 미리 대금 지급해 줬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만기 됐는데, 내가 돈을 미리 지급을 했는데 내가 만기 때 대금 지급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설은행이 보장을 해줘라.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개설은행이 그런 것들을 보장해줘라. 그렇게 있어야지만 거래를 할 때도 개설은행 대금 지급 안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사전에 대금 지급해준 은행이 있다면 나중에 어차피 대금 결제 은행이 개설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인수신용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좀 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저희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세 가지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금 지급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지급 이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가서 보시면 지급 이행이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람 지급, 그다음에 연지급, 그다음에 인수하는 것까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매입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급 이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매입은 해당되지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따로 쓰는 매입 신용장에 가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종이 규정되어 있는 지급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급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 내용도 언급을 하셨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썼을 때 지급, 일람 지급, 연지급, 그다음에 인수하고 그다음 매입까지 들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나와 있던 세 가지 하고 매입까지 쓰게 됐다면 사실상 그거는 틀린 거죠. 그렇죠. 매입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요. 이제는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문제가 나왔었는데 대외무역법에서도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와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은 모의고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실제로 삭제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22조랑 그다음에 시행령 22조랑 시행령이 아니죠. 관리규정 22조랑 대외무역관리규정 22조랑 23조가 삭제가 되었죠. 삭제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시험을 공시한 날이 그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죠. 삭제되고 나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22조랑 23조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묻고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은 21조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21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조에 가서 보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그렇죠. 거기서 앞에 나와 있는 그 4조부터 14조 해당되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탁판매 수출이라든지 수탁판매 수입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 거래 형태로 본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탁판매 수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한다. 내용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빠짐없이 나열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어렸던 문제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만 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느낌이 비슷하다, 내용이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사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쓰기에는 뭐 쓰셔도 됩니다. 그럼 쓰셔도 뭐 부족한 답안은 아닌데, 저라면은 시행령 20조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더 쓰면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뭐 해당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해서 뭐 1번부터 뭐 4번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출입 뭐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없는 거래, 있는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등 해가지고 총 4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것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정말 완벽한 답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좀 평이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 중에서 가부적 용인 약관의 개념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신용자 통계 규칙상의 해석 기준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끊은 이유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들을 언급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하나씩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을 보게 된다면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점수 배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으면 1점 정도로. 여러분들 무역계약의 그 수량 조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조건 중에 하나로서 수량 조건, 말 그대로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뭐 수량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수량의 단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규정한 조건을 말한다. 간단히 나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부적 용인 약관 개념을 언급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UCP 600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말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도 있죠. 가부적 용인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뭐 약정 물품의 수량에 대해서 일정한 가부족의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을 인도할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 조항,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약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것,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나열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한 3점 정도로 배점을 하시고 나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부적 용인 약관 같은 경우에 허용 한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원칙은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UCP 600의 규정에 의해서 5%의 가부적은 허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더 챙겨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UCP 600상에 나와 있는 해석 기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P 600 30조 중에서 B, 그다음에 C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언급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첫 번째 뭐 나와 있는 게 신용장 상에 금지 문헌이 없는 한 포장 단위 또는 개체 품목으로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의 가부적을 허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규정만 나열하시면 점수를 다 얻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해석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쪼개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가 신용장상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량의 가부적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 첫 번째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 수량을 초과해서 선적할지라도 어음을 이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정산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까지 언급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세 번째가 비포장 산물에만 적용된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곡물이라든지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송 도중에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물건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죠. 원유 같은 경우 증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장 단위로 거래되는 뭐 산물, 개별 품목, 그러니까 공산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낱개로 이제 포장돼 가지고 하나씩 되는 것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운송 도중에도 이게 뭐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개수를 하나씩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가
특정 가부족을 규정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약 대략적으로 하는 계산 수량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또 제외된다라는 것까지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하나 더 있는 게 마지막으로 만약에 신용장 거래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사실상 신용장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TT 거래도 많이 하거든요. 송금 거래 확실히 많이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UCP 600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UCP 600은 신용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부족 환도를 자동적으로 5%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둘 간에, 당사자 간에 명백하게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 나중에 분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6번까지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훑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문제가 만약에 변별력이 갈라진다고 한다면 뭐 대외나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많이 못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둘 간의 차이점, 유사점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 그렇죠. 거기서 얼마만큼 자세하게 썼느냐, 상세하게 썼느냐, 그다음에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구분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할 수가 있느냐, 이걸로 점수가 조금 갈릴 수가 있긴 한데, 사실상 무역 실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과락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 부분까지 잘 쓰시게 된다면 고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 정말 오늘 끝났죠. 끝나서 여러분들 정말 신 많이 나셨을 텐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나는 펑펑 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제가 실무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신나게 노시고요. 원 없이 노시고 나중에는 외국어 공부를 한번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합격하고 나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실무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영어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어를 잘한다든지 할 수 있는 관사가 별로 많지가 않구나. 여러분들은 뭐 정말 노는 것도 좋은데 놀고 나서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겨주시면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 정말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관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